자, 이제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유효가 되려면 법률행위 목적이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확정이라는 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 확정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자, 판례가 1개만 있으니까 판례 1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42페이지 위쪽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때 동호수 이거를 입주 시에 추첨으로 정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분양 계약이 유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판례 이거 1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가능성이죠. 자,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이 안 나오죠, 우리 시험. 우리 시험에는 가능이 안 나오죠. 가능의 반대가 나오죠, 그죠? 가능의 반대, 불능이요. 불능이 뭔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근데 이 불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총 우리가 계약법에서 살펴봤던 4가지 갈래가 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가 불능이었다. 그게 바로 원시적 불능이죠. 자, 그리고 성립할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립하고 나서 불능된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죠? 후발적 불능이다. 자, 이때 원시적 불능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성립하기 전부터 불가능이었던 원시적 불능은 무효.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불능된 것으로서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요, 여기서 다시 갈래가 나뉘어지죠.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전부가 다 불능이다.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적용되는 법리는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었죠. 원시적 불능을 몰랐고 잘못이 없었던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를 상대로 해서 신뢰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일부가 불능인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봤었던 수량 부족이라던가 일부 멸시를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때는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그리고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크게 갈래가 2가지죠. 자,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귀책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 예를 들어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였죠? 매도인이 채무자였습니까? 매수인이 채무자였습니까? 자,
자,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리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면 누가 채무자였죠? 누가? 매도인 갑이 채무자였죠. 그죠? 매도인이 채무자. 자, 어차피 매매 계약 체결되면 매수인도 그렇고 매도인도 그렇고 양 당사자 둘 다 채권도 지고 채무도 가지게 되지만 둘 다 가지게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 채무자 채권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 주택 인도시킬 의무가 있는 자, 채무가 있는 자가 바로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채무자. 자, 그리고 그 주택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자, 매수인 을이 바로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면, 매도인의 잘못이 없는 이런 경우라면은 이때는요, 채무자에게 귀책도 없고 채권자에게마저도 귀책이 없다면, 양 당사자 둘 다 귀책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채무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런데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데 채권자에게는 귀책이 또 있는 경우가 있죠.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불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죠. 자, 이렇듯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면 이때는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이렇게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능이 된 경우라면은 이거를 가리켜 채무 불이행이라 그러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불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제3편 계약법에서 하는 내용들, 계약법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4가지의 논점들이 이 불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법리가, 후발적 불능이면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는 위험 부담의 법리. 자, 후발적 불능이면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은 이때는 채무 불이행. 4가지의 법리가 불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도 지금 42페이지에서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전부 불능일 때 개체과, 그리고 원시적이면서도 뭡니까? 일부가 불능일 때 이때는 담보 책임의 법리,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을 때는 위험 부담의 법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불능 가능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3번째가 바로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자, 적법성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민법의 규정들을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도 있지만 강행규정도 있다.
적법성이라는 건 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어차피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해 놨더라도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법성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이 강행규정을 잘 지키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강행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인데 이 강행규정 속에는 효력규정도 있지만 또 무슨 규정이 있었습니까? 단속규정이라는 게 있었죠. 효력규정이 있었지만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자, 효력규정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위반을 했을 시 효력규정은 무효죠. 처벌도 받고 무효인데 단속규정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그 사법상의 효력은 있는 거, 유효인 거죠. 자, 그래서 적법성에서는 이 단속규정이 특이한 놈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단속규정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단속규정 뭐가 제일 대표적이었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규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였죠. 그죠?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하는 거를 이거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시켜 놨죠. 자, 그런데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다.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무허가 음식점 영업하시는 거. 허가 안 받고 음식점을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허가 안 받은 음식점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법상의 계약들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안 받은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셨으면은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도 단속규정. 자, 뿐만 아니라 구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 미등기 전매금지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단속규정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직접 거래를 금지하죠. 그죠? 직접 거래하시는 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중개사 법령에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법상의 효력은 현재 유효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적법성에서 법규가 크게 둘로 분류가 된다.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다. 여기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반대되는 특약 들어갔을 때 특약이 오히려 더 우선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규정된 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를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강행규정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 안에서도 효력규정은 위반했을 때 무효이지만 단속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시 그 사법상의 효력은 있다, 유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4페이지에서 강행규정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효력규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하게 되면 전부 다 무효였죠. 그죠? 부실법에서 지난 시간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허가받지 않게 되면은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초과 중개수수료 금지. 중개수수료 받으실 때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죠, 그죠?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그 초과한 부분들은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역시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무효가 된다. 자, 근데 오른쪽에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간 생략 등기. 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전매 금지 규정. 자, 3번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 4번에 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도 역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하다 걸리시면 단속되면은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핵심 판례들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와 중개사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정 그리고 가능 적법성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사회적 타당성이죠. 목적 중에서도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자, 목적 중에서도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우리 시험 관련해서 출제되는 논점들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 논점이 세 가지. 자, 목적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에서 등장하는 출제 논점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논점은 아주 유명한 거죠. 아주 유명한 거. 주로 우리 모의고사 치면은 41번, 민법 1번 문제에 등장하는 것이 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4조, 이어지는 104조에서는 출제 논점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여기서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이 이제 물건은 한 개인데 매매는 이중으로 하시는 거. 이중 매매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중 매매. 여기서 이제 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이중매매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회 시험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가오는 31회 시험에서는 아마 이중매매가 출제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는 다 하셔야 되겠죠. 다만 예측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 4번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해서 제103조가 나오고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자, 조문에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절대적 무효라고 현재 우리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봤을 때 103조를 읽어봤을 때 그 조문의 내용을 보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기타 사회 질서를 갖다 위반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거죠. 그죠? 절대적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대단히 이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거죠.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인지 어떤 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조문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구체적인 판례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판례를 분류하고 정리하시면은 끝납니다. 자, 결국 판례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판례들을 분류해 봤을 때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판례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판례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판례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내용들 확인해 보죠. 자, 기본서를요 46페이지로 먼저 옵니다. 자, 파란색 2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 자, 그거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듯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같은 말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계약이 체결되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조금 내려가서 양괄호 2번에 보세요.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 기준. 첫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둘째, 반사회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럼 법률 행위도 반사회. 자, 셋째입니다. 금전적인 어떤 대가가 결부가 되어 있다. 뭔가 불법적인 대가성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를 보시면 표시된 법률 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동기가 반사회. 자, 동기의 반사회 같은 경우는 밑에 쪽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데 동기의 불법 문제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동기가 반사회라는 겁니다. 괄호 속에 보시면 도박장 개설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의 목적 자체가 임대차 계약의 그 동기 자체가 도박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동기의 불법이 됩니다. 자, 동기가 불법이라고 해도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유효.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는 건 그 표의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가급적 바깥으로 잘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해서 이 동기불법 같은 경우는 그 동기가 불법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면은 동기의 불법은 뭐라고요? 유효라고요. 유효. 자, 그래서 셋째 줄에 판례 입장 나오죠.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때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쪽 3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47페이지에 심화학습 속에서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책에서는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괄호 1번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를 했다고요? 예, 적극 가담하셨다고요. 아니, 적극 가담하시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고민하지 말고 무효죠, 무효. 적극 가담하시면요. 자, 근데 양과로 2번입니다.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 교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법적인 대가성 결부된 것으로 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소송 브로커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했다. 자, 예를 들어 변호사가 승소시켜 줄 테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겠습니다 라는 건 문제가 없죠.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 이 판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대가성을 받기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사회적인 겁니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양과로 4번 같은 경우는 오로지 보험 사고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역시 반사회. 자, 48페이지에서 손실 보전 약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 거래 관련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권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투자를 잘하시면은 우리가 이익을 보고 수익을 얻고, 만약에 투자를 잘못하시면은 뭐 손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건전한 증권 거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철저하게 손실을 우리가 다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는 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 오른쪽에서 이거는 주식 투자 시장의 어떤 본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자, 양과로 6번에서는요. 노름빚을 토대로 해서 노름빚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거.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겠다라고 약정하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자, 7번에 나오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예,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시키는 거죠. 자, 근데 8번에 보시면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첩관계 해소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야, 내가 니한테 지금 아파트 줄게. 나 아파트 줄게. 아파트 주는데 단 만약에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첫 관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증여했던 이 아파트는 돌려주기로 한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증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반사회적이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더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첩관계의 종료를,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이런 성취가 있게 되면은 얘가 취득했던 권리가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거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야, 헤어지면 너 이거 돌려줘야 돼. 이거 자체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첩계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반사회 무효입니다.
자, 9번에 나오는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 벌, 약정. 이것도 역시 무효죠.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자, 다음 내려가서 이제 2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양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죠. 양도세는 원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약정을 했고 뭐 합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죠? 따라서 유효다, 유효. 자, 양괄호 2번에 나오는 다운 계약서. 양도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운 계약서인데요. 이거 자체가 사회 질서하고는 관련 없고 이거는 그죠? 당사자들 간 이루어졌던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죠. 세금 포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명의신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하시면 무효다. 자,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것은 우리 법에서 특별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부실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죠. 이거 자체가 103조 반사회적이라서 무효가 아니라 부실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요. 근거 규정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당연히 유효해요, 무효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그런데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것은 우리민법 제 108조 당사자와 통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108조 규정 때문에 무효인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는 아니다라는 것이 역시 판례 입장입니다. 저도 뭐가 있겠습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일단은 유효하되 이거는 그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취소의 사유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거 규정들 다 제재하고 있는 법률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4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이거 무슨 규정이라 그랬습니까? 단속 규정이라고 했죠. 유효입니다. 유효. 반사회 아니고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비자금 은닉 사건이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맞지만 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시키고 임치시킨 것은 별개 사안으로 봤었기 때문에 유효라고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양괄호 6번에서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시는 거.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것은 108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양괄호 7번에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도 유효죠. 이거는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자, 8번에 무허가 건물 임대, 이것도 반사회적인 건 아니고요. 자, 9번에서 귀국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보내줬으니까 파견 갔다 오셨으면은 해외 나가서 배웠던 거 써먹어야 되겠죠. 회사를 위해서. 자,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퇴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사규나 약정. 역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 10번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거죠. 갑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이 도박 빚이었던 거죠. 도박빚. 그리고 도박 채권자가 있었던 거죠. 그죠? 채권자.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는, 갑과 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도박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도박. 아니 도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겠어요? 이거 반사회죠, 반사회. 도박은 반사회적인 거예요. 무효입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도박빚 갚으라고 청구하시면 안 되고요. 도박 빚을 굳이 변제해줄 의무도 갑한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굳이 도박빚 갚겠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예를 들어 이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죠. 주택을 팔아서 제가 빚을 갚을게요 라고 하시는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죠. 수권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자 을이 대리인으로서 갑의 주택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를 경료시켰을 때 이게 과연 반사회적인 것이겠냐 아닌 것이겠냐 이런 것들을 따졌는데요. 도박 빚지고 도박 빚을 갚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도박 채무도 무효고 도박 채권도 다 무효죠. 근데 굳이 이것들을 갚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던 것, 대리권을 수여했던 것은 별개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다. 따라서 도박 채권자가 제3자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것도 유효고 제3자 병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박 빚진 거하고 대리권 수여하는 걸 별개로 봤었던 사안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반사회적이 아닌 법률행위들로 분류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때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판례들보다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판례, 여기서 주로 이제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이행 전 같은 경우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 전환을 통해서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된 법리였습니다. 자, 50페이지 심화학습에서 불법 원인급여가 나와 있죠. 자, 3번의 결론 문장 확인합니다. 양괄호 1번에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첫째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요. 급여를 했던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반환 청구권마저도 행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첩에게 증여를 했을 때 첩계약은 무효인데 따라서 첩계약을 했다고 해도 부동산을 뭐 혹은 금전을 넘길 의무는 전혀 없는 거지만 첩계약을 근거로 해서 갑이 첩에게 이미 부동산을 넘겨버린 후라고 한다면은 이 넘어가 버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다.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이 경우는 갑이 첩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명의가 을에게 이미 넘어갔는데 갑이 이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목적물 소유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소유자는 을이 돼버리는 거죠. 을이. 자, 그래서 양과로 이번에 나오듯이 급여한 물건의 소유자는 반사적으로 급여를 받았던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였고요. 자, 불공정과 이중매매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